위험한 비너스, 히가시노 게이고. 표지에는 후천성 서번트 증후군의 연구라고 제목이 적혀 있었다. 만년필로 직접 쓴 글씨였다. 야사루 씨의 글씨는 몇 번 본 적이 있어. 본인의 필적이 틀림없어. 유마가 담배를 피우면서 말했다. 세 사람은 거실에서 테이블을 마주하고 있었다. 테이블에는 리포트 묶음과 그것을 담았던 나무 상자가 올려져 있었다. 네, 나도 야사루 씨의 글씨라고 생각해요. 하쿠루는 표지를 넘겨보았다. 첫 페이지는 서문으로 이 연구를 시작하게 된 계기에 대해 서술했다. 그곳에 인용한 뇌종양 환자 KT는 명백히 가즈키오 데시마를 가리키는 것이었다. 결정됐네. 분명 진품이겠지만 내일이라도 마키오 씨에게 확인해달라고 하자고. 신이 나서 말하는 유마에게 하쿠루는 동조할 수 없었다. 약간 누렇게 변한 리포트 묶음을 말없이 응시하고 있었다. 왜 그래? 유마가 물었다. 뭔가 마음에 안 들어? 아니 이게 천장 위쪽에 있었다는 거? 네. 아무리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실물이 나왔는데 뭘 어쩌라고.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생각해? 내가 대체 왜? 아니요. 거짓말은 아니겠지만 그 자리는 지난번에 제가 분명 확인을 했어요. 유마는 나무 상자를 2층 천장 위에서 찾아냈다는 것이었다. 그렇죠. 하쿠루는 가이드에게 동의를 청했지만 그녀는 고개를 갸웃했다. 제가 직접 본 건 아니라서. 지난번엔 이걸 찾겠다는 목적이 없었잖아. 그냥 무심코 둘러본 것뿐이지. 그러니까 깜빡 못 보고 지나쳤겠지. 그런 일 많아. 그래도 됐어. 일단 찾았잖아. 아니면 네 손으로 직접 찾아야 속이 시원해. 그럼 다시 넣어둘 테니까 네가 꺼내와. 어때? 그러면 되겠어? 유마가 답답한 기색으로 말했다. 아니 그런 게 아니라. 참 성가시게 구는 녀석이네. 유마는 리포트 묶음을 나무 상자에 넣고 뚜껑을 닫았다. 하쿠루는 그 뚜껑에 먼지가 쌓이지 않았다는 것이 아무래도 마음에 걸렸지만 끈질기게 트집을 잡는 것 같아 그냥 입을 다물기로 했다. 방마다 조명을 끄고 마지막으로 주 전원 브레이커를 내린 다음에 집 밖으로 나왔다. 자, 오늘 밤은 이걸로 해산하자. 연구 보고서는 내가 가져갈게. 그 대신 숙녀분을 배웅할 권리는 너한테 양보하지. 나무 상자를 안고 유마가 하쿠루에게 말했다. 앞으로의 일에 대해서는 내일 이후에 다시 상의하는 걸로. 좋지? 알았어요. 별에 별일이 다 있었지만 마무리가 좋은 하루였어. 앞으로도 잘 부탁한다. 저야말로. 라고 하쿠루는 무표정하게 말했다. 유마가 잘 가요. 라고 가이드에게 인사를 건넸고 그녀도 응했다. 저쪽 편에 주차해둔 벤치로 향하는 유마를 배웅하고 하쿠루는 자신의 차에 올랐다. 가이드도 조수석에 앉았다. 하쿠루가 시동을 켜지 않은 채 멍해져 있자 가이드가 물었다. 아직도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으세요? 그런 건 아닌데. 말끝을 흐리며 하쿠루는 그제야 차 열쇠를 돌렸다. 사실은 거짓말이었다. 그녀의 말대로 석연치 않은 것, 깔끔하게 정리되지 않은 것이 분명 있었다. 자꾸만 뭔가 이상하다는 마음이 드는 것이다. 이틀 전, 아니 자정이 지났으니 정확히 사흘 전, 그때 분명 천장 위쪽을 살펴봤었다. 건성으로 본 게 아니다. 천장 판자를 손으로 밀어올리고 샅샅이 확인한 기억이 있다. 그런 나무 상자가 있었다면 못 봤을 리가 없다. 만일 실제로 그때 나무 상자가 없었다면 왜 오늘 밤에는 그것이 발견되었는가? 사흘 전에 없었던 물건이 갑작스럽게 나타날 리는 없지 않은가? 역시 내가 놓쳤던 것인가? 단순히 그날 밤에 알아차리지 못한 것뿐인가? 이리저리 생각을 굴리면서 하쿠루는 차를 출발시켰다. 그래도
어쨌든 찾아냈으니 다행이에요. 가이드가 말했다. 게다가 의외로 쉽게 찾아냈잖아요. 전 오늘은 분명 못 찾아낼 것 같아서 다시 이 집에 몇 번은 올 각오를 했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렇게 어이없이 금방 찾아낼 줄은 상상도 못했죠. 지금 새벽 4시예요. 만일 못 찾았다면 아마 날이 환해질 때까지 그 집에 있었겠죠. 그렇죠. 아무튼 나는 찾아낼 때까지 그 집에서 안 나올 작정으로 거기까지 말하고 하쿠루는 저도 모르게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옆에서 가이데가 작은 비명을 울렸다. 왜요? 하지만 하쿠루는 선뜻 대답하지 못했다. 대답할 수 없었다는 게 더 정확할지도 모른다. 한 가지 생각이 그의 머릿속 한 귀퉁이에서 생겨나 점점 커지더니 이윽고 형태를 갖춰갔다. 설마 하고 도리지를 쳤다. 설마 그럴 리가. 아주버님이라고 가이데가 그를 불렀다. 하쿠루는 생각이 뒤엉킬까봐 일단 손을 내밀어 그녀의 말을 제지했다. 번뜩 떠오른 그 생각을 다시 검증해 보았다. 그럴 리가 없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고 생각했지만 그래도 현재의 불가해한 상황을 설명할 유일한 해답은 그것뿐이었다. 하쿠루는 가슴을 손바닥으로 지그시 눌렀다. 심장이 거칠게 뛰었기 때문이다. 가이데 씨, 그 집이 철거되지 않았다는 거 혹시 다른 누군가에게 얘기한 적 있어요? 아니요, 전혀. 유마 씨는 누구 딴 사람에게 얘기했을까요? 아니요, 그런 맹한 짓은 안 하시죠. 그렇죠. 나도 동감이에요. 왜 그런 걸 물어보세요? 가이드의 물음에 답하지 않고 하쿠루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걸고 엔진을 껐다. 미안하지만 여기서 잠깐만 기다릴래요? 가이드가 숨을 헉 삼키는 기척이 있었다. 어디에 가시려고요? 이유는 나중에 얘기하죠. 확인해 볼 게 있어요. 하쿠루는 급히 차에서 내렸다. 방금 온 길을 도보로 되돌아갔다. 설마 이건 아니다. 내 생각이 뭔가 잘못된 것이다. 내가 완전히 어처구니 없는 오해를 한 것이다. 스스로에게 되뇌면서 하쿠로는 어두운 밤길을 걸었다. 정적 속에 윙 하는 날갯짓 소리 같은 것이 희미하게 들렸지만 정말로 들리는 것인지 아니면 단순한 이명인지 하쿠로 자신도 알 수 없었다. 외갓집 옆에 도착한 참에 발을 멈추었다. 문 앞으로 다가갈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아주버님, 바로 뒤에서 부르는 소리에 하쿠로는 흠칫했다. 온몸으로 식은땀을 흘리며 돌아보았다. 가이데가 걱정스러운 얼굴로 서 있었다. 차에서 기다리라니까요. 그래도 걱정이 돼서요. 차 안에 혼자 멍하니 앉아있으라니 그건 무리예요. 대체 무슨 일이세요? 가이드는 집 쪽을 바라보며 물었다. 무슨 일인지 아직 정해진 건 아니에요. 나로서는 부디 아무 일도 아니기를, 단순히 나만의 지레짐작이기를 진심으로 빌고 있어요. 아주버님 하고 가이데가 하쿠루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그런 슬픈 얼굴 처음이네요. 실험에 사용된 고양이 얘기를 할 때보다 더 괴로워 보이는 표정이에요. 그 몇 배는 더 괴롭다고 말하려는 순간 하쿠루가 우려했던 일이 일어났다. 집의 창문이 환해졌다. 누군가 전기불을 켠 것이다. 가이데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집안에 누군가가... 하쿠루는 손으로 눈가를 가렸다. 아무래도 나쁜 상상이 맞았던 모양이다. 발밑에 구멍이 뚫려 깊은 절망 속으로 떨어져가는 듯한 느낌이었다. 지금 당장 이곳을 떠나 아무것도 알지 못했던 것으로 해버리고 싶다는 생각까지 들었다. 아주버님, 가이데가 나지막하지만 강한 소리로 하쿠루를 불렀다. 뭐 하세요? 집안에 누가 있는지 확인해봐야죠. 확인하지 않겠다면 내가 들어가겠다.
라는 말이 금세라도 튀어나올 듯한 표정이었다. 응, 확인해야죠. 하쿠로는 걸음을 뗐다. 굳이 확인하지 않아도 이미 알고 있다. 라는 말은 꿀꺽 삼켰다. 느린 걸음으로 집 앞까지 갔다. 심호흡을 하고 현관문 쪽을 응시했다. 그 순간 대문 기둥에 인터폰이 달려있는 것이 눈에 들어왔다. 하쿠루는 버튼에 손끝을 대고 꾹 눌렀다. 그러자 집 안에서 벨이 띵동띵동 울리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이 집에 차인벨이 울려 퍼진 것은 몇 년 만의 일일까? 아주버님, 벨을 누르면 안에 있는 사람이 눈치를 채고. 괜찮아요. 하쿠루는 대문을 열고 현관을 향해 걸어갔다. 현관문을 당기자 스르륵 열렸다. 물론 조금 전에 하쿠루 일행이 나올 때 가에데가 잠갔을 터였다. 즉 지금 집안에 있는 인물도 여벌 열쇠를 갖고 있다는 얘기다. 안으로 들어서자 현관참에 검은 가죽 구두가 있었다. 눈에 익은 느낌이 들었지만 어쩌면 착각인지도 모른다. 하쿠로도 구두를 벗고 올라가 바로 옆 불단 방의 장지문을 열었다. 그 방에는 아무도 없었다. 하지만 안쪽 장지문이 활짝 열려서 그 너머의 거실이 훤히 보였다. 그리고 그곳은 아무도 없는 공간이 아니었다. 소파에 한 사람이, 하쿠로가 예상했던 그 인물이 앉아 있었다. 예상과 달랐던 것은 그 인물의 표정이 의외로 온화하다는 것이었다. 초조해하는 기색도 위험한 기척도 없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인사를 해야 할까요? 하쿠로가 말했다. 이제 슬슬 안녕히 주무셨느냐고 아침 인사를 해도 좋을 시간이지. 일어나서 맞이하지 못하는 실례를 용서해 주겠나? 방금 그 인터폰 소리에 허리를 삐끗했더니 다리가 움직이질 않아. 나이는 먹고 싶지 않구먼. 참말로 깜짝 놀랐네. 그렇게 말하고 가네이와 겐조는 허허 웃었다. 하쿠루는 그 자리에 선 채로 겐조와 마주했다. 자리를 잡고 앉을 여유조차 없었다. 이모는요? 아마 푹 자고 있을 게야. 네가 돌아간 뒤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난 척하면서 그 길로 준코를 마주하고 대작을 해줬어. 그리고 빈틈을 노려서 술잔에 수면제를 탔지. 제가 이모와 이야기할 때 이미 깨어 계셨군요. 네가 찾아오는 소리에 잠이 깼어. 인사라도 하려고 옷을 갈아입다가 네가 하는 얘기에 깜짝 놀라서 엿듣는 것을 우선하게 됐지. 그러다가 결국 얼굴 내밀 기회를 놓쳤단다. 하쿠로는 고개를 끄덕였다. 역시 그랬군요. 잠깐만요.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가에데가 물었다. 너무 놀란 나머지 미처 말도 나오지 않았던 모양이다. 그녀도 하쿠로 옆에서 서 있는 채였다. 하쿠로는 어젯밤에 가에데가 유마의 차를 타고 떠난 뒤에 혼자서 준코를 만나러 갔었고 고이즈미 외갓집에 비밀스러운 은닉 장소는 없었는지 물어봤었다는 것. 그때 겐조는 취침 중이었다는 것을 들려주었다. 아주버님 얘기에 이모부님은 왜 그렇게 놀라셨죠? 가에데가 겐조에게 물었다. 겐조는 미간을 찌푸리고 고개를 갸웃하며 나지막하게 신음했다. 그걸 설명하자면 얘기가 상당히 길어져.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제가 맞춰볼까요? 하쿠로가 말했다. 이모 집에 그 옛날 앨범을 들고 갔고 더구나 어머니에게서 받았다고 말한 것에 깜짝 놀라셨을 거예요. 그렇죠. 이모부 생각에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었을 테니까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돌아가신 시점에 그 앨범이 이 집에 있었다는 사실을 이모부는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겐조는 입가를 풀고 피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맞다. 역시 하쿠로도 머리가 뛰어나구나. 저는 머리가 모자란 건가요? 무슨 말씀이신지 전혀 모르겠는데요. 웬일로 가이드가 답답한 기색을 내보였다.
하쿠로는 그녀 쪽을 향했다. 연구 보고서가 너무도 쉽게 발견된 걸 저는 아무래도 수긍할 수가 없었어요. 지난번에 내가 틀림없이 천장 위쪽도 확인했었거든요. 결코 놓쳤을 리가 없어요. 그렇다면 또 다른 가능성은 단 한 가지. 즉, 누군가 미리 천장 위에 넣어두었다. 일부러 우리 눈에 띌 수 있는 자리에. 그리고 그것이 가능한 사람은 적어도 두 가지 조건이 충족되어야겠죠. 첫째, 그 보고서를 지금까지 계속 은닉하고 있었다. 둘째, 이 집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 여기서 문제는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 사람은 이 집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을 언제 알았는가? 이전부터 알고 있었다면 왜 오늘 밤에야 갑작스럽게 움직였는가? 그에 대한 대답도 단 한 가지였죠. 하쿠로의 시선이 가에데를 떠나 겐조에게로 옮겨갔다. 그 사람은 이 집이 아직도 존재한다는 것을 오늘 밤 처음 알았기 때문이다. 그렇죠. 겐조는 고개를 끄덕이진 않았지만 체념하는 표정으로 눈길을 떨구었다. 그것을 긍정의 뜻이라고 해석하고 하쿠로는 다시 가에데 쪽을 향했다. 이모에게 이 집이 존재한다는 얘긴 하지 않았지만 그 대신에 앨범을 보여드렸어요. 예전에 어머니가 내게 맡겼는데 깜빡 잊고 있었다면서. 게다가 고이즈미 외갓집에 비밀의 은닉 장소는 없었느냐라는 부자연스러운 질문까지 했습니다. 이 집에 숨겨진 특별한 사연을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혹시 그 집이 철거되지 않은 채 남아있고 그래서 내가 그 집을 수색해 볼 생각인지도 모른다 라고 추측할 만한 얘기였죠. 그래서 먼저 이 집에 와서 천장 위에 보고서를요? 하지만 왜 그런 짓을 하죠? 바로 그거예요. 아까 가에데 씨가 얘기했었죠. 만일 보고서를 찾지 못한다면 날이 환해질 때까지 이 집에 있었을 거라고요. 즉, 바꿔 말하면 그 보고서를 찾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집을 떠난 거였어요. 그 사람의 목적은 바로 그거였어요. 이 집의 수색을 종료시키기 위한 먹잇감이 필요했다. 마침내 목표물을 찾아냈다고 믿게 하려고 보고서를 일부러 그 자리에 놓아둔 거죠. 그렇다면 시간상 우리가 이 집에 도착했을 때 그 인물은 아직 주변에 있었을 거예요. 우리가 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했으니 보고서를 찾아서 이 집을 떠나는 것도 지켜보려고 했을 거고요. 퍼뜩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내가 급하게 차려놓고 되돌아온 거예요. 하쿠로는 겐조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인터폰을 누른 것은 최소한의 명예를 지켜드리려는 마지막 배려였어요. 갑작스럽게 들이닥치면 너무 놀라실 것 같아서. 겐조는 쓴 웃음을 지었다. 그래, 고맙다. 갑작스럽게 문을 벌컥 열었다면 허리가 삐끗하는 정도가 아니라 아마 심장이 멎었을 게야. 먹잇감이라니, 그러면 그 보고서는 모조품인가요? 가짜예요? 가에데가 물었다. 그럴지도 모르죠. 어떻습니까? 하쿠로는 겐조에게 질문을 던졌다. 아니, 가짜는 아니다. 틀림없이 야스하루 씨가 작성한 후천성 서번트 증후군 연구 보고서야. 겐조는 단언했다. 하지만 너의 추리는 아주 정확해. 보고서를 먹잇감으로 삼았지. 그것만 찾아내면 너희가 떠날 거라고 생각했거든. 게다가 2번 다시 집을 수색하는 일도 없을 거라고 내다봤지. 그 말씀은 하쿠로는 바짝 마른 입을 혀로 핥고 나서 말을 이었다. 이 집에 뭔가 또 다른 것이 숨겨져 있다는 건가요? 그래, 좀 더 중요한 것이 있어. 겐조는 말했다. 16년 전에 내가 찾지 못한 것. 16년 전. 어머니 데이코가 사망한 해다. 야사루의 보고서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이번에 1년의 사건 속에서 아직껏 행방불명인 것이라고 한다면 단 한 가지밖에 없다. 혹시 아버지의 그림? 관서의 망이라는 제목의 그 그림인가요? 겐조는 두 손을 무릎에 얹고 등을 꼿꼿이 세우더니 조용히 턱을 끄덕였다. 맞아. 그건 금단의 그림이고 인간이 그려서는 안 될 그림이었어.
무슨 말씀이세요? 겐조는 괴로운 듯이 얼굴을 찌푸렸다. 그래, 누군가에게 이걸 밝혀두는 것도 좋겠지. 그런 그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이 세상에 한두 명쯤 있는 것도 나쁘진 않아. 혼잣말처럼 중얼거린 뒤 겐조는 하쿠로와 가에데를 올려다보았다. 일단 자리에 앉는 게 어떻겠냐. 아까도 말했지만 얘기가 좀 길어질 게다. 하쿠로는 가에데와 마주 보았다. 그녀가 고개를 저었다. 그것을 보고 하쿠로는 겐조에게 말했다. 저희는 이대로 괜찮아요. 얘기해 주십시오. 겐조는 긴 한숨을 내쉰 뒤 입을 열었다. 너희 아버지 가즈키요 씨와는 아주 친한 사이였지. 그 사람도 술을 좋아했거든. 자주 만나서 한 잔씩 하곤 했지. 그래서 그가 뇌종양에 걸렸을 때는 정말로 마음이 아프고 걱정도 많이 했다. 집에서도 몇 번 창란을 일으켜서 내가 우연히 그 자리에 있다가 데이코 씨와 함께 꽉 붙들고 있었던 적도 있어. 그런데 언제부턴가 그런 창란이 깨끗이 사라졌더라고. 가즈키요 본인의 얘기로는 특수한 치료를 받는다고 했지. 참 다행이라고 기뻐했더니만 이제 발작은 일어나지 않는데 그 대신 하루 종일 머릿속에 기묘한 도형이 떠오른다는 거야. 어떤 도형이냐고 물어봤더니 말로는 설명할 수 없는 형태가 있는 것 같은데 영 잡히지 않는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도형이라고 했지. 나는 그 정도 부작용이라면 괜찮다. 신경 쓸 것 없다. 하고 흘려들었지. 그런데 어느 날인가 가즈키요 씨가 우연히 내가 가진 책을 보더니 뭔가 기색이영 이상한 거야. 얼어붙은 듯이 꼼짝도 못하더니 그 다음에는 몸을 파르르 떨기 시작했지. 왜 그러느냐고 물어봐도 대답이 없었어. 발작으로 다시 창난 상태에 빠지는 게 아닌가 하고 바짝 긴장했지. 이윽고 정신이 돌아왔지만 그의 눈에는 핏발이 서려 있었어. 그리고 책 표지를 가리키며 흥분한 모습으로 내게 물었지. 이건 무슨 도형이냐고 말이야. 그 책의 표지에 도형이 그려져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면 도형과는 좀 다르지만 일단 도형이라고 하는 게 이미지를 떠올리기가 쉽겠지. 어떤 것인지 간단히 설명해 주지. 우선 숫자를 머릿속에 떠올려봐. 처음에는 1이야. 그 다음에 그 오른편 옆에 2, 그 2자 위에 3을 놓는 거야. 겐조는 손끝으로 허공에 숫자를 써가며 말했다. 그 다음에는 3의 왼편 옆에 4, 그 왼편 옆에는 5, 그 다음 6은 5 아래야. 6 아래에 7, 7의 오른편 옆에 8, 그 오른편 옆에 9, 그리고 다시 오른편 옆에 10, 그 다음은 위에 11. 이런 식으로 숫자를 순서대로 나선을 그리듯이 열거하는 거야. 무한히 계속되기 때문에 얼마나 이어나갈지는 각자의 자유지. 하쿠로는 의아해서 고개를 갸우뚱했다. 그걸로 도형이 그려져요? 그것만으로는 안 되지. 다음에 그 숫자 중에서 소수만 검은 점으로 바꾸고 그 밖의 숫자는 다 지우는 거야. 그걸로 완성이야. 하쿠로는 머릿속에 떠올려 봤지만 제대로 그림이 그려지지 않았다. 옆에서 가에데도 고개를 저었다. 잘 모르겠어요. 어떤 것이 나올지 전 상상이 안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자 겐조는 가에데를 가리켰다. 스마트폰이 있지. 검색해보면 금방 나올 게야. 검색 키워드는 울람 나선이라고 치면 된다. 가에데가 스마트폰을 꺼내 터치하기 시작했다. 그 단어의 하쿠로는 퍼뜩 한 가지를 깨달았다. 울람? 그러고 보니 야사루 씨가 저한테 아키토 원망하지 마라 라고 말했던 것 같은데요. 겐조가 빙긋이 웃었다. 그랬다지. 아마도 우라무가 아니라 울람이라고 했을 게야. 그걸
네가 잘못 알아들었겠지. 일반인에게는 전혀 낯선 단어니까 그럴만도 해. 야사루가 울라무라고 한 것을 하쿠로가 우라무나, 즉 원망하지 마라라고 잘못 알아들었다는 것이었다. 여기 있어요. 라면서 가이드가 스마트폰 화면을 하쿠로 쪽으로 향했다. 그것은 분명 도형으로 보였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무수한 검은 점으로 구성된 것이었다. 그 배열은 무작위적인 것 같으면서도 미묘한 규칙성이 보이는 신기한 그림이었다. 1963년에 수학자인 스타니스와프 마르틴 울람에 의해 발견된 거야. 규칙성 강한 점을 응용해서 새로운 소수의 발견에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 겐조가 묵직하게 말했다. 하지만 왜 그런 미묘한 규칙성이 생겨나는지 그 뒤로 5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전혀 밝혀내질 못했어. 이 그림을 보고 왜 아버지가 흥분하셨을까요? 한마디로 말하면 신의 계시를 받은 게야. 가즈키요시는 이렇게 말했어. 머릿속에 떠올랐다가 사라지던 도형이 드디어 확실한 형태로 나타났다고 말이야. 그 다음부터였어. 그가 다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 게. 하지만 그 그림은 그때까지의 그의 작품과는 전혀 다른 것이었지. 그게 바로 관서의 망. 겐조는 고개를 끄덕였다. 인간의 기술이라고는 할 수 없는 무시무시할 만큼 정밀한 도형이었어. 가즈키요 씨에 의하면 울람 나선의 표현 방법을 조금 바꿨을 뿐이라고 했지. 어떻게 바꾸었느냐고 물었더니 언어로는 그걸 설명할 수 없어서 그림으로 그리는 것이라고 대답하더라고. 관서의 망이라는 제목은 가즈키요시다운 유머였지. 울람을 일본어 원망, 즉 우람으로 치환해서 그 반대말인 관서를 붙인 거야. 망이라는 것은 표현 방법을 말하는 것 같은데 나는 자세한 것까진 알 수 없었지. 어쨌든 그 그림은 나로서는 참으로 경악할 만한 것이었어. 관서의 망은 울람 나선과는 달리 애매한 구석이 전혀 없었지. 완벽한 법칙성을 갖고 있었어. 그건 말하자면 소수의 분포에 법칙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었어. 그건 수학계뿐만이 아니라 전 인류적으로도 엄청난 일이야. 그래서 내가 가즈키요 씨에게 충고를 했어. 이 그림에 대해 당분간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않는 게 좋겠다고 말이야. 하쿠로는 가즈키요와의 대화를 떠올렸다. 무슨 그림이냐고 물었더니 아버지는 잘 모른다고 대답했었다. 잘 모르는 것을 그리고 있다. 하느님이 그리라는 대로 그리는 것이라고 말했었다. 어린아이를 마주하고 그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리라. 그림이 완성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나는 두렵고도 기대에 찬 심정으로 그림이 완성되길 기다렸어. 하지만 그 얼마 뒤에 가즈키요 씨가 그림 그리기를 중단해야겠다고 말하기 시작했어. 이유를 물어봤더니 무서워졌다는 거야. 정신없이 붓질을 해왔지만 문득 인간이 들어서서는 안 될 영역에 발을 들인 듯한 두려움이 든다고 했어. 그 말을 듣고 보니 가즈키요 씨도 나름대로 소수에 대해 조사해보고 자신이 하는 일의 의미를 이해했던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어쩔 수가 없었어. 본인이 중단하겠다는데 강제로 그리게 할 수도 없고 소수는 무한하니까 울람 나선과 마찬가지로 관서의 망도 원래 영원히 완성되지 못할 그림이었어. 언젠가는 적당히 그만둘 수밖에 없지. 그것과 똑같은 일이야. 그럭저럭 하는 사이에 가즈키요 씨의 용태가 악화되고 그는 세상을 떠났어. 그것 자체도 충격이었지만 나로서는 더욱더 충격적인 일이 있었지. 그 관서의 망이 사라졌다는 하쿠로의 말에 겐조는 크게 고개를 끄덕였다. 나는 관서의 망에 대해서는
모르는 것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무심한 척 데이코 씨의 의중을 떠볼 수밖에 없었는데 그녀도 그림의 행방은 알지 못한다고 했어. 내심 낙담이 컸지. 가즈키오 씨가 그림 그리기를 중단한 것뿐만 아니라 그림 자체를 없애버린 모양이라고 생각했으니까 미련은 있었지만 포기하는 수밖에 없었어. 그리고 10여 년이 흘렀지. 그동안에 데이코 씨는 재혼하고 아키토가 태어났어. 10여 년이라면 얘기가 상당히 건너뛰는군요. 그동안에는 정말 아무 일도 없었어. 나는 평온한 나날을 보냈지. 그런 내 마음을 10여 년 만에 뒤집어 놓은 것은 아키토가 보여준 한 장의 사진이었어. 그곳에 찍혀 있는 것은 바로 관서의 망이 틀림없었지. 아키토는 데이코 씨의 앨범에서 떼어온 것이라고 했지. 그 도형의 수학적인 부분이 궁금해서 나한테 보여주려 했던 모양이야. 나는 태어난 척하면서 수학적인 의미는 없다고 설명해줬지만 내심 크게 동요했어. 왜냐하면 사진의 날짜가 가즈키오 씨가 사망한 날보다도 한참 나중이었기 때문이야. 그 그림은 아직 존재하는 게 아닌가. 나는 그렇게 생각했지. 만일 존재한다면 그 장소는 어디인가? 데이코 씨가 의도적으로 숨겨두었다면 고이즈미 처가밖에 없다. 생각이 거기에 이르자 도무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 평소에 고이즈미 처가에 사람이 없다는 것은 알고 있었지. 열쇠는 준코가 하나 갖고 있었고 그래서 몰래 이 집에 들어와 그 그림을 찾아보기로 했어. 16년 전의 일이야. 라고 겐조는 덧붙였다. 하쿠로는 서서히 일의 전말이 파악되었다. 16년 전 이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머릿속에 그려지는 것 같았다. 단지 구체화하기에는 아직 그 재료가 한참 더 필요했다. 하지만 그 그림을 찾지 못하셨군요. 찾지 못했어. 그 대신에 발견한 게 그 연구 보고서네. 서랍에 소중히 보관되어 있었어. 하지만 그 시점에는 그걸 가져올 생각은 없었네. 내 목적은 어디까지나 관서의 망이었으니까. 그래서 그 다음에도 시간 나는 대로 몇 번이나 이 집에 몰래 들어오게 된 게야. 혹시 그걸 어머니가 눈치채신 건가요? 데이코가 사망했을 때 최근 들어 부쩍 고이즈미 집에 신경을 썼다고 야사루가 말했던 것이 생각났다. 아마 그랬던 모양이야. 흔적이 남지 않게 조심하긴 했는데 그날 한참 불단 뒤쪽을 뒤져보는데 문득 인기척이 느껴져서 돌아봤더니 데이코 씨가 서 있었어. 심장이 튀어나올 것처럼 소스라치게 놀랐지. 하지만 그녀 쪽은 전혀 놀라는 기색이 없었어. 역시 겐조 씨였네. 라고 슬픈 듯이 말하더구나. 역시라고 했다고요? 이 집을 관리하는 사람에게서 이따금 전기가 켜져 있던데 요즘 자주 오시네요. 라는 말을 들었다는 게야. 데이코 씨는 그런 적이 없었지만 그 자리에서는 적당히 얼버무리고 넘어갔다고 했어. 그리고 누군가 무단으로 들어왔다면 그게 누구인지, 목적은 또 무엇인지 생각해 봤다는 거야. 보고서가 목적이라면 쉽게 가져갈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 그래서 나온 결론이 바로 관서의 망이었어. 그렇다면 역시 그 그림은 이 집의 어딘가에? 데이코 씨는 그림의 비밀에 대해 가즈키오 씨에게서 직접 자세한 얘기를 들었어. 가즈키오 씨가 역시 이런 그림은 그릴 일이 아니었다. 당신이 맡아서 없애달라 라고 했다는 게야. 하지만 남편의 유작을 차마 폐기할 수가 없어서 이 집에 숨겨뒀다지. 그렇다면 침입자는 그걸 눈치챈 사람일 거라고 짐작한 거지. 그게 과연 누구인가? 관서의 망의 존재 자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극히 한정적이야. 데이코 씨는 준코를 통해 내 일정을 알아보고 내가 잠입할 날을 노려 은밀하게 기다리고 있었던 거지. 그 무렵에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인가? 모든 것이 하쿠로에게는 놀라운 얘기였다. 그때 하쿠로는 수의사를 목표로 한창 대학 생활을 즐기고 있던 시기였다. 그래서 이모부는 어떤 변명을 하셨죠? 겐조는 힘없이 고개를 저었다. 어떻게 변명을 할 수 있겠나. 아무 대꾸도 못했지. 그랬더니 데이코 씨가 전화기를 집어들더라고. 알려야겠다면서. 경찰의 말인가요? 아니야. 라고 겐조는 고개를 저었다. 준코에게 알리겠다고 했어. 그나마 경찰을 부르겠다고 했다면 나는 좀 더 냉정을 유지했을지도 모르지. 하지만 준코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난 거의 정신이 나가버렸어. 이런 일이 준코에게 알려지는 것만은 절대로 싫었거든. 그녀는 평생 나를 존경해왔어. 하지만 처가에 도둑질을 하려고 몰래 들어왔다는 것을 알면 분명 실망해서 나를 경멸했겠지. 이모부가 경찰에 잡혀가면 어차피 이모도 알게 됐을 텐데요. 맞는 말이야. 그러니 내가 그때 큰 혼란에 빠졌었단 얘기지. 게다가 데이코 씨의 그 다음 말이 나를 다시 한번 절망에 빠뜨렸어. 준코에게 나를 넘겨준 뒤에 그 그림을 없애겠다고 했어. 아예 불에 태워버리겠다고 말이야. 이미 앨범에 있던 그림 사진은 태워버렸다면서. 내가 제발 그것만은 하지 말라고 애원했지. 그건 인류의 보물이다 라고 설득하려고 했어. 하지만 그녀가 마음을 바꿀 기미는 없었지. 휴대전화를 들고 버튼을 누르기 시작했어. 나는 그걸 막으려고 했지. 전화를 뺏으려고 결국 몸싸움을 하게 됐어. 거기까지 말한 뒤 겐조는 눈을 꾹 감고 입을 다물었다. 그 다음 이야기를 차마 꺼내지 못하는 기색이었다. 이모부, 모두 다 얘기해 주시죠. 하쿠로는 말했다. 각오는 되어 있으니까요. 겐조가 천천히 눈을 떴다. 실은 이라고 운을 뗀 뒤에도 한참을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다.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나도 잘 알지 못해.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복도에 쓰러져 있었어. 그리고 내 밑에는 데이코 씨가 깔려 있었고 전화를 놓고 티격태격하다가 둘이 함께 나뒹군 것 같아. 나는 일어났지만 데이코 씨는 전혀 움직임이 없었어. 설마 그 길로 사망했다는 건가요? 아니, 미약하게 숨은 쉬고 있었어. 넘어지면서 머리를 잘못 찧어서 뇌진탕을 일으켰던 것 같아. 만일 그때라도 겐조는 두 손으로 자신의 머리를 부여잡았다. 그때라도 구급차를 불렀다면 데이코 씨의 목숨을 구했을 게야. 하지만 그 순간 나한테는 그런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어. 우선 머릿속에 떠오른 건 그녀를 그대로 놔두고 도망치자는 것이었지. 그러지 않은 것은 그 상황이 너무나 불리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야. 데이코 씨가 의식을 되찾으면 나는 파멸하게 돼. 게다가 그녀는 가차없이 관서의 망을 불에 태워버리겠지. 그 모든 것을 막으려면 나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내가 낸 결론은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용서받지 못할 짓이었어. 그걸 알면서도 나는 결국 행동에 나섰지. 부여잡은 머리를 깊숙이 숙인 채 겐조는 신음하듯이 말을 이어갔다. 데이코 씨를 욕실로 옮겨 옷을 벗기고 욕조에 눕혔어. 그러고는 욕조의 수도꼭지를 틀었지. 몸이 완전히 잠겨버릴 때까지. 그 시간이 끔찍하게 길게 느껴졌지. 중간에 혹시 눈을 뜨면 어떻게 하나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켜버렸지. 한편으로는 만일 의식이 돌아온다면 중지하자. 그러면 살인자만은 되지 않는다. 라고 머리 한 귀퉁이에서 생각하기도 했어. 하지만 결국 데이코 씨는 끝내 눈을 뜨지 않았어. 그걸 확인한 뒤에 나는 내 흔적을 지우고 이 집을 떠났지. 그참에 그 보고서를 들고 나왔어. 만일 타살이라는 게 밝혀졌을 때
야가미 집안 사람들에게 혐의가 덮어 씌워지는 것을 기대할 수 있었으니까. 고통스러운 듯 이야기를 마친 뒤에도 겐조는 한동안 똑같은 자세로 꼼짝도 하지 않았다. 이윽고 두 손을 내리고 고개를 들었지만 그 얼굴에서 생기라고는 한 조각도 느껴지지 않았다. 마치 혼이 빠져나간 것처럼 보였다.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야. 겐조가 말했다. 나 16년 전에 내가 저지른 범죄를 모두 다 털어놓았네. 어떻게든 다시 떠올리지 않으려고 애써왔는데 이렇게 입 밖에 내고 보니 차례차례 기억이 되살아나는구만. 그래서 새삼 생각하게 되네. 참으로 짐승만도 못한 짓이었다고. 겐조의 진술은 이치에 맞고 설득력이 있었다. 하지만 하쿠로는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분노나 원망, 슬픔 같은 감정은 솟구치지 않았다. 가슴속을 점령한 것은 놀라움의 감정뿐이었다. 오늘 밤 이곳에 오신 건 관서의 망을 찾기 위한 것이었습니까? 엄밀하게 말하자면 우선 집을 확인하려던 것이었어. 아까 내가 추리한 그대로야. 네가 준코에게 말하는 것을 엿듣고 혹시나 고이즈미 집이 아직 철거되지 않았는지 모른다고 생각했지. 반신반의했지만 일단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었지. 털털거리는 자동차를 몰고 달려왔는데 정말 소스라치게 놀랐어. 집이 내 눈앞에 멀쩡히 서 있었으니까. 야사루 씨가 왜 그런 거짓말을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든 머릿속에 번쩍 떠오른 건 그 그림의 행방이었어. 지금도 이 집에 숨겨져 있을 게 틀림없으니까 말이네. 그리고 동시에 네가 어떤 행동에 나설지도 난 걱정스러웠어. 그럼 밤늦은 시간에 이모를 찾아왔던 걸 보면 당장 내일이라도 이 집을 수색할 생각인 것이지. 너는 준코에게 비밀의 은닉 장소는 없었느냐고 물었지. 거창한 장소가 아니어도 괜찮다. 서류 같은 걸 감춰둘 만한 장소라고도 했어. 그 말을 듣고 나는 네가 찾는 게 그림이 아니라 보고서라고 짐작했지. 그래서 긴 세월 동안 숨겨왔던 보고서를 오늘 이 집에 가져왔어. 여기 천장 위에 넣어두려고. 보고서만 찾으면 너는 더 이상 이 집에 접근하지 않을 테니까. 그런 다음에 나중에 나 혼자 찬찬히 그림을 찾아볼 생각이었지. 하지만 웬걸 자정 넘은 시각에 너희 일행이 우르르 들이닥치는 바람에 정말 깜짝 놀랐지. 조금만 더 어물어물했더라면 아마 그때 들켜버렸을 거야. 너희 일행이 이 집 앞에 나타났을 때 나는 건물 뒤편에 숨어 있었어. 그렇게까지 그 그림을 손에 넣고 싶으셨어요? 겐조는 허탈함이 감도는 웃음을 지었다. 너희는 모를 게다. 그 그림의 가치를. 거기에는 진리가 드러나 있어. 그 그림을 해석하면 소수란 무엇인가라는 수학의 최대의 수수께끼가 풀리고 세기의 난문이던 리만 가설도 결론이 내려질 수 있어. 그래서 아키토 씨에게서 그걸 가로채려고 했나요? 가에데가 물었다. 그를 감금해 가면서까지요? 그러자 겐조는 의아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다. 맞아. 가에데 씨의 등장에 나는 상당히 놀랐어. 아키토가 결혼했다는 얘기는 전혀 들은 적이 없거든. 게다가 아키토가 아직 시애틀에 있다고 했지.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 왜 그런 거짓말을 하는가? 하고 이상했어. 이모부가 아키토를 감금하셨다고요? 하쿠로가 물었다. 너무 걱정할 거 없어. 폭력은 절대 안 된다고 미리 말해뒀으니까. 감금 장소도 쾌적할 정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건강을 해칠 정도는 아니야. 게다가 이제 곧 풀려날 게다. 겐조의 말투를 보니 아무래도 공범자가 있는 모양이었다. 하쿠로 너도 이 아가씨와 한 팀이 돼서 거짓말을 했지? 아키토를 찾기 위해 불가피하게 연극을 하게 됐어요. 아키토의 실종은 여태 야가미가와 얽힌 문제라고만 생각했었는데 설마 이모부일 줄은. 그래도
여전히 나를 이모부라고 불러주니 고맙네. 겐조는 서글픈 눈빛으로 하쿠로를 바라보다가 집 안으로 그 시선을 돌렸다. 좀 더 일찍 이 집의 존재를 알았더라면 하는 안타까움이 있어. 그 사진에 내가 완전히 속았어. 공터가 된 그 사진. 이 집은 이제 없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그 그림이 틀림없이 야사루 씨에게 있을 거라고만 생각했지. 야사루 씨가 세상을 떠나면 유산은 모조리 아키토의 것이 되겠지. 그림도 일단은 아키토에게로 갈 거고, 그는 수학적 재능을 타고났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 쪽의 프로야. 관서의 망을 손에 넣는다면 그곳에 감춰진 비밀도 금세 알아낼 거야. 그걸 저지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 아키토보다 내가 먼저 관서의 망을 찾아내는 것이었어. 일단 찾기만 하면 아키토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막을 수 있었지. 왜냐하면 그 그림의 정당한 계승자는 아키토가 아니라 바로 너이기 때문이야. 겐조는 손끝으로 하쿠로를 가리켰다. 실례의 말이지만 하쿠로네가 그 그림의 가치를 알아낼 가능성은 희박했지. 게다가 가즈키요 씨의 그림은 모두 우리 집에서 보관하고 있었잖아. 당연히 그 그림도 내게 올 거라고 예상했어. 즉, 야스하루 씨가 사망하고 유품이 모두 나올 때까지 아키토를 가둬두려고 하셨군요. 그렇지. 하지만 나쁜 짓은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구먼. 여기저기 오산투성이었어. 야사루 씨는 쉽게 숨을 거두지 않고 아키토의 아내라는 여자가 나타나고, 게다가 가장 큰 오산은 이 집이었어. 내가 결국 수학자로 성공하지 못한 이유를 이제야 겨우 깨달은 것 같아. 세상 일의 이면을 읽어내는 능력이 전혀 없었던 게야. 겐조는 자조하듯이 뺨을 풀며 웃었다. 하쿠로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정말로 이 집에 그림이 숨겨져 있습니까? 겐조는 고개를 외로 꼬았다. 글쎄 모르겠네. 일이 이 지경이 되고 보니 나도 이제 자신이 없어. 어쩌면 진즉 데이코 씨가 없애버렸을 수도 있어. 아주버님, 옆에서 가이드가 말했다. 이제 그만 경찰에 연락해야겠어요. 괜찮죠? 하쿠로는 그녀의 심각한 얼굴을 바라본 뒤에 초췌해질 대로 초췌해진 겐조에게로 시선을 옮겼다가 다시 그녀 쪽을 돌아보았다. 네, 그래야겠죠. 가에데가 스마트폰을 들고 옆방으로 갔다. 하쿠로는 고개를 떨구었다. 겐조의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가 없었다. 그때였다. 문득 휘발성 냄새가 코를 자극했다. 겐조를 보니 발치에 있던 뭔가를 만지작거리는 것 같았다. 뭐 하시는 겁니까? 겐조가 퀭해진 눈으로 하쿠로를 보았다. 너희 일행이 이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는 중요한 걸 깨달았어. 보고서를 발견하면 너희는 더 이상 이 집에 볼 일이 없게 돼. 그러면 이 집의 존재가 당장 내일이라도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누군가의 관리 하에 놓일 거야. 그렇게 되면 내가 그림을 찾아볼 기회는 영영 사라져. 그뿐만이 아니야. 이 집이 철거될 가능성도 있지. 그 참에 설령 그림이 발견된다고 해도 어떻게 다뤄야 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해. 즉, 내가 그림을 찾아낼 수 있는 것은 오늘 밤뿐이야. 그래서 너희들이 집안을 수색하는 동안에 나는 주유소에 다녀왔어. 주유소요? 오늘 밤 그 그림을 찾지 못하면 이렇게 할 작정이었어. 겐조가 뭔가를 걷어차는 것 같았다. 그 즉시 액체가 바닥에 주르륵 퍼졌다. 석유라는 것은 금세 알았다. 겐조가 석유가 든 플라스틱 통을 쏟아버린 것이다. 나는 벌을 받을 거야. 하지만 이 세상에 미련을 남기고 싶지 않아. 그 그림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내 눈으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건 너무나도 큰 고통이야. 나 이외의 다른 어느 누구에게도 그 그림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 고함을 칠 겨를도 없었다. 하쿠로가 자리에서 벌떡 일어섰을 때 이미 겐조는 라이터로
불을 붙인 종이 쪽을 바닥에 내던지고 있었다. 화르륵 소리를 내며 큰 불길이 일었다. 눈부실 만큼 주위가 환해졌다. 짧은 비명과 함께 하쿠로는 주춤 물러섰다. 무슨 일이에요? 가에데가 뛰어들어왔다. 석유통을 걷어차고 불을 붙였어요. 하쿠로가 외쳤다. 얼른 피해. 겐조가 조용한 어조로 말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죽을 거야. 하지만 가에데는 지체 없이 겐조에게 달려가 그의 팔을 낚아챘다. 일어서요. 나는 됐어. 여기서 벌을. 겐조가 미처 말을 맺기도 전에 가에데는 그의 뺨을 찰싹 내리쳤다. 웃기지 말아요, 이 망할 노인네. 어서 일어나라니까. 아니, 아까도 말했지만 나는 일어설 수가 없어. 가에데는 혀를 끌끌 차더니 겐조의 오른팔을 획 당기면서 빙글 몸을 돌려 등을 댔다. 유도의 업어치기를 하듯이 겐조를 번쩍 등에 실었다. 하쿠로가 놀라서 입만 떡 벌리고 있자 그녀는 눈끝을 바짝 치켜들며 소리쳤다. 뭐해요? 빨리 피하지 않고. 퍼뜩 정신을 차리고 하쿠로는 발길을 돌렸다. 등짝이 뜨겁게 느껴진 것은 불길이 퍼지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그걸 확인할 여유도 없이 현관을 향해 뛰었다. 급하게 구두를 발에 꿰면서 뒤를 돌아보았다. 놀랍게도 겐조를 떠맨 가에데가 바로 뒤에 와 있었다. 하쿠로가 현관문을 열어주자 그녀는 스니커를 한 손에 움켜쥐고 맨발로 뛰어나갔다. 문 밖에 나온 뒤에야 가에데는 겐조를 내려놓았다. 조그마한 몸집의 노인네라지만 그래도 50kg은 될 것이다. 하지만 가에데의 호흡은 조금도 흐트러지지 않았다. 즉시 스마트폰을 꺼내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119에 신고하는 모양이었다. 그 말투는 어디까지나 냉철하고 설명은 간결했다. 마치 아나운서 같았다. 하쿠로는 집을 돌아보았다. 아직 겉으로 보기에는 불길이 확인되지 않았다. 하지만 시선을 집중하고 보니 연기가 솔솔 새어나오고 있었다. 그리 생각해서 그런지 뭔가 타는 냄새도 자욱하게 풍겨왔다. 이걸로 이 집도 완전히 끝이구나. 멍하니 그런 생각이 머릿속을 흘러갔다. 딱히 깊은 추억이 남겨진 곳은 아니었다. 오히려 어머니의 죽음이라는 괴로운 기억으로 이어지는 장소였다. 수수께끼의 죽음은 이제 타살이라는 사실로 변해버렸다. 전혀 실감이 나진 않지만 공기총을 쏘며 놀던 어린 날이 생각났다. 장지문에 숭숭 구멍을 내고도 불단을 향해 총질을 해서 어머니 데이코에게 크게 혼이 났었다. 장지문에 구멍을 냈다? 그 장지문은 어떻게 되었을까? 꽤 오랫동안 수십 개의 구멍이 그대로 뚫려 있었다. 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말끔하게 수리되었다. 앨범에 붙어있던 사진 한 장이 생각났다. 야스하루가 이 집에 인사를 하러 왔을 때의 사진이다. 불단 방에서 모두 함께 찍었다. 그 사진 속의 장지문은 깨끗했다. 중요한 손님이 오는데 장지문에 구멍이 숭숭 뚫린 채여서는 보기가 사나웠을 것이다. 혹시 라고 생각한 다음 순간 하쿠로는 이미 내달리고 있었다. 등 뒤에서 가에데가 그를 불렀지만 무시했다. 이걸 확인하지 않을 순 없었다. 현관문을 박차고 집 안으로 뛰어들었다. 실내에는 연기가 가득 차 있었다. 이미 어딘가에서 전선이 튀었는지 브레이커는 꺼져 있었다. 그래도 복도 안쪽이 훤한 것은 물론 방 안에 불이 붙었기 때문일 것이다. 하쿠로는 조금 전에 그 원예용 삽을 집어들고 구두발로 올라가 불단 방으로 뛰어들었다. 안쪽 거실이 활활 불타고 있었다. 불길은 이미 천장에 달했다. 다행히 불단 방은 그나마 무사한 것 같았다. 불단 바로 옆에 장지문을 삽 끝으로 푹 찢었다. 그곳에 손가락을 밀어넣고 힘껏 당겼다. 하지만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어서 그 옆에 장지문을 마찬가지로 찢었다. 결과는 마찬가지였다. 다시 그 옆에 장지문을 향해 삽을 치켜들었을 때 발밑에 훅 뜨거움이 몰려왔다.
다다미에 불이 붙은 것이 보였다. 하쿠로는 저도 모르게 풀쩍 뒤로 물러섰다. 불길을 피해가며 장지문에 삽을 내리찍었다. 하지만 이번에는 지금까지와는 손에 닿는 반응이 달랐다. 명백히 뭔가로 보강되어 있었다. 하쿠로는 삽을 두 손으로 잡고 온몸에 힘을 실어 몇 번이고 찔러댔다. 빠지직 소리와 함께 마침내 장지가 찢어졌다. 뚫린 구멍의 가장자리를 잡고 앞뒤로 흔들었더니 찢어진 자리가 넓어지면서 수십 센티미터의 구멍이 뚫렸다. 심장이 마구 뛰었다. 구멍 너머로 보인 것은 그야말로 정밀한 도형이었다. 동시에 기억이 되살아났다. 어린 시절에 보았던 그 그림이 틀림없었다. 다시금 구멍을 넓히려고 손을 내미는 순간 머리 위에서 삐극 하는 불길한 소리가 들렸다. 위를 올려다보니 천장이 무너지고 있었다. 하쿠루가 급히 뒤로 물러서자마자 불붙은 천장이 와르르 쏟아져 내렸다. 불은 순식간에 주위로 번져서 발밑을 위협했다. 그리고 장지문, 관서의 망을 숨겨둔 그 장지문에도 불이 옮겨 붙으려 하고 있었다. 안 돼! 라고 외치며 그곳을 향해 다가갔다. 하지만 등 뒤에서 누군가 하쿠루의 팔을 낚아챘다. 위험해! 어서 피해! 남자의 목소리였다. 안 돼! 관서의 망이 저기에! 그렇게 말하며 뒤를 돌아본 하쿠로는 할 말을 잃었다. 그의 팔을 낚아챈 것은 잘 알고 있는 인물이었다. 그런데도 일순 누구인지 알아보지 못했다. 이곳에 있을 리가 없는 인물이었기 때문이다. 그림 따위 어떻게 되건 상관없어. 아키토는 어릴 때 그대로의 서늘한 눈빛으로 말했다. 기껏해야 그림이잖아. 어서 피해. 뭐가 뭔지 알 수 없어서 하쿠로의 사고가 잠시 정지했다. 팔을 강하게 끌어당기는 바람에 말없이 끌려가는 수밖에 없었다. 집 밖으로 나오자 소방대원들의 모습이 보였다. 소방차가 도착한 모양이었다. 그들은 큰 소리로 외치며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었다. 그 중에서 유난히 건장해 보이는 한 소방대원이 다친 데는 없으십니까? 라고 하쿠루 일행에게 물었다. 괜찮아요. 하쿠루는 대답했다. 안에 다른 사람은? 없습니다. 소방대원은 고개를 끄덕이고 위험하니까 멀리 떨어지세요. 라고 말하고는 동료들에게 뭔가 지시를 내렸다. 다른 대원들도 충분한 훈련이 느껴지는 빈틈없는 동작으로 각자의 역할을 다하는 것 같았다. 대문을 나서자 도로에 소방차 외에 경찰차도 몇 대 서 있었다. 사이렌을 들었는지 근처에 사는 사람들도 모여들기 시작했다. 아니, 그런 건 상관없다. 하쿠루는 방금까지 그의 팔을 잡고 있던 인물의 얼굴을 새삼 올려다보았다. 콧날이 오뚝하고 턱이 가늘었다. 얼굴은 작은 주제에 키는 하쿠로보다 조금 컸다. 네가 왜 여기에 있어? 아키토는 멋쩍은 웃음을 보인 뒤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다. 걱정 끼쳐서 미안해. 하지만 이걸로 일이 해결됐어. 모두 형 덕분이야. 고마워. 고맙다니 뭐가. 왜 자신에게 고맙다고 하는지 하쿠로는 어리둥절할 뿐이었다. 의문이 줄줄이 솟구쳤다. 물어볼 게 너무 많아서 무엇부터 물어봐야 할지도 알 수 없었다. 제복 차림의 험상궂은 얼굴의 경관이 하쿠로 일행에게로 다가왔다. 대시마 하쿠로시죠? 그렇습니다만 하쿠로는 대답을 하면서도 왜 자신을 지목하는지 의아했다. 경찰서로 모셔오라는 본청의 지시가 있었습니다. 동행해 주시겠습니까? 저를요? 왜요? 이유는 모르겠습니다. 경찰서로 데려오라는 명령만 받았으니까 일단 가시죠. 잠깐만요. 제 차가 저쪽에 주차되어 있는데. 알고 있습니다. 차 열쇠를 받았으니까 부하 직원이 운전해서 경찰서로 가져갈 겁니다. 하쿠로는 당혹스러웠다. 대체 일이 어떻게 전개되는 것인가? 아마 나도 갈 거야. 아키토가 옆에서 말했다.
나중에 조용한 자리에서 얘기하자. 하쿠로는 선뜻 말이 나오지 않았다. 머릿속이 뒤죽박죽이었다. 가시죠. 라고 경관이 재촉하듯이 경찰차 쪽을 향해 손바닥을 내밀었다. 하쿠로의 사고는 정지된 채였다. 흔들흔들 걸음을 옮기는 수밖에 없었다. 경찰차 뒷좌석에 앉아 하쿠로는 주위를 둘러보았다. 가에데와 겐조의 모습이 눈에 띄지 않았다. 그 대신 뜻밖의 인물이 있었다. 유마였다. 도로가에서 휴대용 재떨이를 들고 담배를 피우면서 소방대원들의 움직임을 지켜보고 있었다. 벤츠를 타고 혼자 돌아갔을 터인 그가 왜 이곳에 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것 투성이었다. 동네의 작은 경찰서에 도착하자 하쿠로는 응접실인 듯한 곳으로 안내를 받았다. 미지근한 일본차를 한 잔 내주면서 잠시 기다리라고 했지만 그로부터 한참을 기다려도 아무도 오지 않았다. 싸구려 소파에 앉아있는 사이에 점점 잠이 몰려왔다. 돌이켜보니 며칠째 수면 부족 상태가 이어졌다. 그리고 실제로 잠이 들어버린 모양이었다. 눈을 떠보니 소파에 길게 누워있었다. 게다가 담요까지 덮고 있었다. 눈을 비비며 부스스 몸을 일으켰다. 곧바로 창가에 사람이 서 있는 것을 깨닫고 흠칫했다. 완전히 날이 밝은 거리를 구경하는지 그 인물은 하쿠로에게 등을 내보인 채 서 있었다. 깼어? 아키토가 몸을 돌리고 하얀 이를 내보였다. 너무 기분 좋게 자길래 좀 더 푹 자게 해주려고 조용히 있었는데. 하쿠로는 시계를 들여다보았다. 이제 곧 오전 7시다. 뭐가 뭔지 모르겠다. 여기 경찰서지. 완전히 악몽을 꾸는 것 같네. 괜찮아? 커피라도 가져다 달라고 할까? 커피 좋지. 아니야 됐어. 그보다 하쿠로는 아키토를 올려다보았다. 얘기 좀 해봐. 어떻게 된 거니? 아키토는 고개를 끄덕이고 창가를 벗어나 하쿠로의 맞은편에 자리를 잡았다. 이래저래 궁금해할 것 같아서 내가 설명해 주기로 했어. 근데 와보니까 형이 코를 골면서 자고 있더라고. 이제 잠은 다 깼어. 하쿠로는 두 손을 무릎에 얹고 등을 꼿꼿이 세웠다. 얘기해봐. 아키토는 심호흡을 하고 다리를 꼬더니 입을 열었다. 회사 일 때문에 작년 여름부터 나는 시애틀에 가 있었어. 아버지 병환이 걱정이었지만 어쩔 수가 없었어. 뭔가 일이 생기면 바로 연락해달라고 나미의 고모님에게 부탁은 해뒀지. 그랬더니 얼마 전에 아버지 용태가 악화됐다는 소식이 날아왔어. 언제 숨을 거둘지도 모르는 상태라고 해서 급히 귀국한 거야. 그건 알고 있어. 내가 묻고 싶은 건 그 다음부터야. 나리타 공항에 도착했더니 건장한 남자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었어. 경시청 사람들이었는데 그야말로 생각지도 못한 얘기를 하는 거야. 나를 납치 감금하려는 인물이 있단 거였어. 갑작스럽게 험악한 단어가 튀어나오는 바람에 하쿠로는 흠칫했다. 납치 감금? 어떻게 된 거야? 그들에 의하면 경시청 사이버범죄 대책과의 정보가 들어왔다는 거야. 인터넷을 통해 어떤 인물의 납치 및 감금을 실행해줄 자를 모집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정보였어. 확인해보니 분명 그런 사이트가 존재했고 그런 내용의 게시글도 있었어. 하지만 실제로 실행하려는 것인지 아닌지는 아직 알 수가 없었지. 글을 올렸다는 것만으로는 범죄가 되질 않아. 그래서 경찰은 덫을 놓기로 한 거야. 납치 및 감금을 맡아주는 척하면서 그자와 접촉해 어떤 인물인지 알아내려는 계획이었어. 하지만 상대가 매우 신중해서 코디네이터라는 이름을 댈 뿐 좀처럼 꼬리가 잡히질 않았어. 게다가 대포폰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았지. 담당 경찰은 의심을 사지 않도록 메일을 몇 번 주고받은 끝에 타깃이 야가미 아키토라는 시애틀 주재의 남성이라는 것, 그의 일본에서의 거주지, 그리고 곧 귀국할 예정이라는 것 등을 알아냈어. 담담하게 말하는 아키토의 입을 하쿠로는 신기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겐조의 고백도
전혀 실감이 나지 않았지만 지금 그가 하는 말도 그저 픽션처럼만 느껴질 뿐이었다. 거꾸로 상대편의 그 코디네이터라는 자가 납치 감금 계획을 어떻게 실행할지 그 상세한 내용을 문의해왔어. 계획이 만족스러운 것이면 이를 맡기겠다는 거야. 단지 타깃에게 절대로 부상을 입히지 말 것, 감금 기간 중에 건강을 해치지 않도록 유의할 것, 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어. 감금 기간은 확실히 정해진 건 아니지만 빠르면 2, 3일, 길어도 일주일. 사례비 100만엔은 이 계획이 성공한 뒤에 지불한다. 감금 기간이 일주일보다 길어질 경우에는 하루에 10만엔씩 지불한다. 라는 것이었어. 악질적인 장난이라고 하기에는 지나치게 잘 짜인 얘기라고 생각한 경찰은 일단 타깃이 된 인물부터 접촉해 보기로 했어. 그런데 타깃이 된 인물이 이미 시애틀을 출발한 뒤였어. 그래서 나리타 공항에서 잠복하고 있었던 거야. 너는 누군가 너를 납치할 듯한 낌새를 느낀 적이 있었어? 형사가 완전히 똑같은 질문을 하더라고. 혹시 범인으로 짐작되는 사람이 있느냐고. 하지만 그런 건 없었어. 그래서 경찰은 납치 감금의 상세한 계획을 짜서 코디네이터에게 메일을 보냈어. 타깃의 행동을 감시하다가 외출하는 순간을 노려 몇 명이 덮쳐서 외건 차에 태운다. 교회에 미리 마련해둔 단독주택의 방음실에 가두고 24시간 감시한다. 라는 계획이야. 외건차와 단독주택 사진도 첨부한 모양이야. 상대는 그걸로 만족했는지 일을 맡기겠다는 답장이 왔어. 그제야 경찰은 그 코디네이터가 실제로 범행에 옮길 마음이라는 걸 확신했어. 어떻게 그 정체를 밝혀내느냐라는 게 문제였지. 경찰이 생각한 것은 나를 실제로 납치 감금 중인 것처럼 위장해서 상대의 반응을 살펴보자는 작전이었어. 그렇게 해보는 게 어떠냐고 나한테 제안한 거야. 그래서 네가 그 제안을 받아들였구나. 하지만 조건이 있었어. 아키토가 말했다. 누군가 나를 납치할 낌새 같은 건 없었지만 아버지의 임종과 뭔가 관계가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 애초에 내가 귀국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은 친족들 뿐이었으니까. 그렇다면 코디네이터가 그들 중에 한 사람일 가능성이 있잖아.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머릿속에 한 가지 가설이 떠오르더라고. 오랜 세월 품어왔던 의심이 다시금 고개를 쳐들었다고 해도 무방하겠지. 그게 무엇인지 형은 알고 있지. 어머니의 죽음? 맞아, 정답이야. 라고 아키토가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그렇게 돌아가신 뒤로 나는 주위 사람들을 믿을 수가 없었어. 누군가에게 살해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으니까. 그래서 이번 일도 분명 그 사건과 연결되었을 거라고 생각했어. 단순한 직감이었지만 나름대로 확신은 있었어. 그래서 경찰에게 납치 감금의 연극 작전에 협력할 테니 어머니의 죽음을 재수사해달라고 부탁했지. 경찰에서는 일단 관심은 보였지만 정식으로 승낙해주진 않더라고. 어쨌든 이미 16년이나 지난 옛날 일이니까 어떤 방법으로 수사해야 할지 그게 문제였어. 아키토가 거기까지 이야기한 참에 누군가 노크하는 소리가 들렸다. 아, 딱 맞춰서 나타나셨네. 아키토가 재미있다는 듯 눈을 둥그렇게 뜨더니 들어오세요 라고 큰 소리로 응했다. 문이 열리고 제복 차림의 여성 경찰관이 들어왔다. 제가 좀 늦었네요. 그 목소리를 듣고 하쿠로는 그녀의 얼굴을 찬찬히 바라보았다. 일순 머릿속이 하얘지고 그 다음에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당신은... 여성 경찰관은 다름 아닌 가에데였다. 하쿠로에게 겸연쩍은 미소를 던지며 가에데가 말했다. 안녕하세요, 아주버님. 마침 가에데 씨 얘기를 하려던 참이에요. 아키토는 그녀에게 말하고 하쿠로 쪽을 향했다. 방금 말했듯이 경찰은 수사 방법을 고민하고 있었어. 물증이라고 할 만한 것이 거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진실을 규명하려면 관계자 내부에 깊숙이 파고들 필요가 있었던 거야. 논의 끝에 선택한 게 일본 경찰로서는 보기 드문
잠입 수사였어. 게다가 여성 수사관을 나와 결혼한 신혼의 아내로 위장해서 잠입시킨다는 것이 전대미문의 작전이야. 처음 그 얘기를 들었을 때는 나도 깜짝 놀랐지. 나도 처음 임무에 대한 얘기를 들었을 때는 상당히 놀랐어요. 상사의 머리가 이상해진 게 아닌가 하고 생각했죠. 가에데가 선체로 말했다. 호스티스나 레이싱 모델 역할을 잠깐씩 한 적은 있었지만 신혼의 부인 역할은 처음이었거든요. 하지만 범인이 친척 중에 있을 가능성이 높은 상황에서 역시 진실을 밝혀내는 데는 그게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설명을 듣고선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하쿠로는 고개를 내저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형한테는 미안한 게 많아. 나는 처음에 형에게는 사실대로 털어놓는 게 어떠냐고 제안했었어. 하지만 그건 안 된다고 하더라고. 비밀 공유자는 최소한으로 줄이는 게 잠입 수사의 철칙이에요. 하지만 데시마 씨의 협력이 꼭 필요했기 때문에 비밀을 유지하기가 정말 힘들었어요. 미안해요. 제복을 입고 있어도 웨이브 머리는 변함이 없었다. 가에데는 그 머리를 공손히 숙였다. 그럼 그것도 당연히 거짓말이었군요. 작은 미션이 있어서 외출한다. 라고 아키토가 메모를 남기고 나갔다는 얘기도. 맞아요. 그 메모가 없었다면 경찰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것에 대해 데시마 씨가 수상하게 생각할 우려가 있었으니까요. 분명 그 메모가 있었기 때문에 나는 경찰 쪽을 의심하지 않았어요. 참 잘도 속였군요. 미안해요. 그렇다면 하고 하쿠로는 아키토를 보았다. 너는 결혼한 게 아니었어? 결혼은커녕 일이 바빠서 여자를 사귈 여유도 없어. 시애틀에서 나 혼자 돌아온 거야. 이럴 수가. 하지만 그렇다면 얘기가 이상하잖아. 그건 어떻게 되지? 유마 씨는 시애틀의 인맥을 통해 아키토와 신부가 함께 귀국한 것을 알아냈다는 식으로 말했었는데 아키토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것에 대해 설명해 주라는 듯이 가에데를 돌아보았다. 유마 씨는 모든 걸 알고 있었어요. 가에데가 말했다. 인맥을 통해 아키토 씨가 결혼한 적이 없다는 걸 알아낸 거예요. 그래서 내게 어떻게 된 거냐고 캐물었죠. 잠입 수사를 들켰을 경우의 대처법은 두 가지예요. 즉각 자취를 감추거나 상대에게 협력을 청하거나. 나는 상사와 상의해서 후자를 선택했어요. 유마 씨에게 모든 걸 털어놓은 것이죠. 물론 그가 코디네이터일 가능성을 완전히 버린 건 아니었어요. 그런 점도 고려해서 다 선택한 거예요. 유마 씨가 순순히 협력을 해왔어요? 가에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 일이라면 아키토 씨를 위해 팔을 걷어붙이고 도와주겠다고 했어요. 하쿠로는 고개를 떨구었다. 유마에게 어지간히도 심한 말을 퍼부었던 것이 생각났다. 어젯밤에 실은 셋이서 앞으로 어떻게 할지 작전을 짜고 있었어. 아키토가 말했다. 아오야마에 내 맨션에서. 그런데 갑작스럽게 형이 온다고 해서 얼마나 당황했는지. 유마 씨는 뭐 상관없겠지만 나는 아직 형의 눈에 띌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급하게 워크인 클로짓으로 몸을 숨겼어. 그러고는 형이 유마 씨와 다투는 틈에 살짝 현관을 통해서 맨션을 나왔지. 아키토의 맨션 현관 옆에 널찍한 워크인 클로짓이 있었던 것이 생각났다. 그러면 아까 네가 고이즈미 집 근처에 있었던 건 유마 씨의 차를 얻어 타고 미리 가 있었어. 세 사람이 집을 수색하는 동안 나 혼자 차 안에서 기다리느라 진짜 따분했어. 이윽고 유마 씨가 그 보고서를 들고 돌아왔는데 그 직후에 가에데 씨의 연락이 날아온 거야. 형이 갑자기 차에서 내려 다시 그 집으로 갔다는 거였어. 어떻게 된 일인가 하고 우리도 다시 집 앞으로 달려갔지. 그래서 아까 그 자리에 유마가 있었구나 하고 하쿠로는 그제야 이해했다. 나와 이모부 사이에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는지는 알고 있어? 아, 응. 실시간으로 들었지. 가에데 씨가 스마트폰 2대를 갖고 있어서 하나를 계속 연결해뒀거든. 그래서 빠짐없이 다 들었어. 관서의 망에 대해서도, 그리고 어머니 죽음의 진상에 대해서도.
아키토는 긴 한숨을 내쉬었다. 정말 듣고 있기 힘든 얘기였어. 한 가지만 더 말해봐. 그 고이즈미 집은 어떻게 된 거야? 너는 그 집이 철거되지 않았다는 걸 알고 있었어? 응, 하고 아키토가 턱을 깊숙이 끄덕였다. 내가 아버지에게 부탁한 일이야. 그 집을 철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어. 언젠가 살인을 입증하는데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했거든. 그랬더니 아버지도 그 집을 남겨두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하시더라고. 하지만 이유는 나와는 전혀 달랐어. 그 집에는 네 어머니에게 아주 소중한 것이 있을 테니까 라고 했어. 그때는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아마 아버지도 관서의 망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그 집의 어딘가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아. 그 집을 철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왜 비밀로 했지? 공터가 된 사진까지 위조해가면서. 그건 당연한 거 아니야? 아키토가 양팔을 펼치며 말했다. 범인이 가까이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었잖아. 그 집이 철거되어 없어졌다고 해야 범인이 마음을 놓을 거 아니야. 물론 형을 의심한 건 아니지만 그런 일은 어떻든 철저하게 해둬야 되잖아. 완전히 속았네. 하지만 형이 그 집의 존재를 모르는 채로는 이번 수사를 더 이상 진행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가이데 씨가 형을 고이즈미 집으로 유인했던 거야. 하쿠루는 놀라서 가이데를 멀거니 쳐다보았다. 그랬구나. 미안해요. 라고 그녀가 다시 머리를 숙였다. 수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내가 알고 있는 것을 형도 모두 알게 할 필요가 있었어. 아버지가 서번트 증후군의 연구를 했다는 것 등을 포함해서 다양한 정보를 형에게 전달하는 것도 가이데 씨의 임무였어. 맨 처음 아오야마의 맨션에 찾아갔을 때의 일이 하쿠로의 머릿속에 떠올랐다. 이제야 이해가 되네. 이런저런 일들이. 내가 설명해 줄 수 있는 건 그런 정도야. 뭔가 질문할 거 없어? 아키토의 말에 하쿠로는 생각을 더듬어 보다가 금세 고개를 저었다. 지금은 질문할 게 없어. 뭔가 있을지도 모르지만 전혀 생각나지 않네. 너무 여러 가지 일이 한꺼번에 터지는 바람에. 하긴 그렇겠지. 라고 아키토가 자리에서 일어서면서 말했다. 나는 경시청 형사와 회의가 있어서 이만 가봐야 해. 형은 가이드 씨에게 묻고 싶은 게 많을 테니까 여기서 얘기를 계속하는 게 좋겠지? 가이드에게 슬쩍 의미심장한 눈짓을 건네고 아키토는 자 그럼 이라면서 방을 나갔다. 둘만 남은 뒤에도 가이드는 서 있는 채였다. 미안하다는 듯이 시선을 떨구고 있었다. 좀 앉아요. 하쿠로가 말했다. 가이드는 잠깐 멈칫하더니 네 라고 답하고 방금 전까지 아키토가 앉았던 의자에 자리를 잡았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다. 여성 경찰관의 제복은 투박하고 스커트의 길이도 길었다. 게다가 두툼한 스타킹까지 신고 있었다. 그런데도 하쿠루는 그녀가 아름답다고 느꼈다. 그녀의 맨다리가 어떤지, 몸에 딱 붙는 옷을 입으면 몸매가 어떻게 드러나는지 이미 다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윽고 하쿠루가 입을 열었다. 우선 이 말부터 해야겠네요. 진짜로 깜짝 놀랐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해요. 분명하게 말해서 가이데 씨에게 뭐랄까 보기 좋게 휘둘린 꼴이었군요. 미안해요. 아키토의 아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내 나름대로 걱정도 많이 했고 무척 조심스럽기도 했어요. 미안합니다. 그녀는 여전히 고개를 숙인 채였다. 그렇게 고개 숙이지 않아도 돼요. 딱히 화가 난 건 아니니까. 가에데가 머뭇머뭇 얼굴을 들었다. 시선이 마주치자 하쿠로는 저도 모르게 고개를 돌려버렸다. 오히려 자신이 훨씬 더 부끄럽다는 것을 자각했기 때문이었다. 그녀의 왼손을 슬쩍 넘어다 보았다. 약지에 반지가 없었다. 그 스네이크 링은요? 그건 캐릭터를 꾸며내기 위한 소도구였어요. 그랬군요.
어이없을 만큼 간단한 대답에 하쿠로는 크게 낙담했다. 그 조작된 캐릭터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마음이 뒤흔들리고 속이 탔었는지 돌이켜보니 자신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였던 것 같았다. 궁금한 게 너무 많네요. 일단 가장 궁금한 것부터 물어보기로 하죠. 하쿠로는 호흡을 가다듬은 뒤에 말했다. 모두 다 연극이었어요? 가에데는 여기에서도 잠깐 틈을 둔 뒤에 네 라고 대답했다. 다 연극이었어요. 저는 야가미 아키토의 아내가 아니라 경찰 수사관이에요. 아키토를 생각하면서 울었던 그것도 다 연기였어요? 네, 대단하시네. 그게 제 임무였으니까요. 내 뺨을 때렸던 건 그것도 임무를 위한 연극이었어요? 가이드는 입을 꾹 다물고 살짝 고개를 갸우뚱했다. 마치 자기 자신에게 묻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그건 무엇이었느냐고 하쿠로가 다시 물어보려고 했을 때 그녀가 정면으로 그를 응시했다. 잠입 수사관에게 임기응변의 대응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최종 목적은 사건을 해결하는 거지만 그때그때 우선시할 일들이 바뀌게 마련이죠. 가장 좋지 않은 것은 의심을 받는 거예요. 그런 상황만은 어떻게든 피하지 않으면 안 되죠. 의심을 받지 않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은 아예 그 사람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번 사건에서 저는 철두철미하게 아키토 씨의 아내가 되기로 했어요. 만일 아내였다면 어떻게 했을까 하고 생각해보는 게 아니라 아예 저 자신을 그의 아내라고 믿고 행동한 거예요. 그때는 하쿠로 씨의 뺨을 때렸던 그때는 아마 그런 상태였던 것 같아요. 그런 것 같다라고 한 건 저 스스로도 잘 알 수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때때로 본능에 따라서 행동합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미처 대응을 하지 못하니까요. 그러면 어젯밤은 어땠느냐고 묻고 싶었다. 하쿠로가 하마터면 자신의 마음을 고백할 뻔했을 때 오늘 밤에는 거기까지만 하는 걸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라고 그녀는 말했었다. 나아가 그 다음 말은 지금 들어서는 안 될 것 같아서 라고 덧붙였다. 그건 어떤 심정에서 했던 말이었는가. 하지만 그 질문은 입 밖에 내지 못했다. 어차피 그녀에게는 모든 게 임무였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알았어요. 근무하느라 수고가 많았네요. 비꼬는 게 아니라 진심이었다. 정말로 힘든 업무라고 생각했다. 아키토가 야사루의 임종 소식을 알려온 것은 격동의 사건 해결로부터 이틀이 지난 오전이었다. 이른 아침에 아키토와 나미에가 지켜보는 가운데 숨을 거두었다고 했다. 사건이 해결된 뒤여서 그나마 다행이었어. 해결되기 전이었다면 나는 사람들 앞에 나타날 수 없어서 난감했을 테니까. 설마 야사루 씨가 위독해도 너는 납치 감금 연극을 계속할 생각이었어? 그것도 각오는 했었어. 어떻든 어머니의 죽음의 수수께끼를 풀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으니까. 만일 그랬을 경우에는 그 다음 말을 하려다가 관두었다. 응? 아니 아무것도 아니야. 빈소와 장례식은 어떻게 할 거야? 지금 알아보는 중이야. 빈소는 오늘 밤에 차릴 거고 장소가 정해지는 대로 연락할게. 알았어. 전화를 끊고 숨을 토해냈다. 아키토에게 물어보려던 것은 만일 사건 해결 전에 야사루가 사망했을 경우에는 가에데를 아내로서 빈소와 장례식에 참석시킬 작정이었느냐라는 것이었다. 하지만 새삼스럽게 그런 걸 물어봤자 별 의미도 없다는 생각이 들어서 도중에 입을 다물어 버렸다. 그 뒤에 사건이 어떻게 처리되었는지 하쿠루는 아직 알지 못했다. 그 자신의 경우만 말하자면 경시청에 나가서 다시 한 차례 참고인 진술을 했다. 물론 담당자는 가이드가 아니라 전혀 모르는 형사들이었다. 똑같은 말을 자꾸 물어보는 통에 정말로 짜증스러웠다. 하지만 그 뒤로는 아무 연락도 없었다.
이제는 볼 일이 끝났다는 뜻인지도 모른다. 준코는 입원 중이었다. 겐조가 체포되었다는 말을 듣고 쓰러져 버렸다. 간밤에 하쿠로는 병문안을 다녀왔다. 안색은 좋지 않았지만 그래도 정신적으로는 꽤 침착해진 것 같았다. 그녀가 자세한 사정을 알려달라고 해서 하쿠로는 숨김없이 털어놓았다. 너무도 복잡하게 얽혀있는 일이라서 그녀가 완전히 이해했는지 어떤지는 확실하지 않았다. 하지만 겐조가 지나치게 수학에 몰두한 결과 불행하게도 데이코를 죽게 했다는 건 이해한 것 같았다. 그 사람이 젊어서부터 그런 면이 있었어. 수학에 목숨을 걸고 지나치게 빠져들어서 눈물 때문에 목이 맨 목소리였지만 그녀는 대범하게 말을 이어나갔다. 면회가 허락된다면 그 사람하고 찬찬히 얘기해보고 싶어. 야가미가 사람들에게는 아키토가 사건에 대해 설명을 했을 터였다. 그들에게도 이번 일은 충격적이었겠지만 무엇보다 깜짝 놀란 것은 가에데가 수사관이었다는 게 아니었을까 하고 하쿠로는 추측했다. 그녀에게 휘둘린 사람이 하쿠로 한 명만은 아닌 것이다. 선생님 하고 뒤쪽에서 부르는 소리가 났다. 돌아보니 가게야마 모토미가 서 있었다. 점심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금 편의점에서 샌드위치라도 사올까 하는데 선생님 것도 사올까요? 글쎄. 하쿠로는 여성 조수의 얼굴을 올려다보았다. 그녀에게도 사건의 전말을 이야기해 주었다. 듣고 있는 동안에는 거의 무표정이었지만 가에데의 정체를 밝혔을 때만은 눈이 휘둥그레졌었다. 거기 갈까요? 지난번에 말했던 메밀국수집. 네, 메밀국수집 좋죠. 아, 그리고 하쿠로는 잠시 틈을 둔 뒤에 말을 이었다. 다음에 식사라도 할까요? 점심이 아니라 저녁에. 둘이서만 오붓하게요. 가게야마 모토미가 힐끗 차가운 눈빛을 던졌다. 선생님. 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몰려왔다. 그녀는 하쿠로의 얼굴을 손끝으로 가리켰다. 그런 태도 좋지 않아요. 지금 여직원을 희롱하시는 건가요? 아, 나쁜 태도인가요? 그렇군요. 할 일 없이 머리를 긁적였다. 그래도 메밀국수집은 함께 가드리죠. 빨리 준비하세요. 아, 네. 하쿠루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섰다. 메밀국수집은 지하철 입구 근처였다.
새로 생긴 가게라서 손님들이 꽤 몰려들었다. 10여 분을 기다린 뒤에야 겨우 자리가 났다. 주문을 마치고 하쿠로는 오늘 밤에 빈소에 가야 해서 휴진을 해야 한다는 사정을 이야기했다. 빈소에 가신다면 어쩔 수 없죠. 저녁 진료는 아직 예약이 들어온 것도 없어요. 좋아요. 잘 다녀오세요. 잘 부탁해요. 그런데 그 일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일이라니? 동물병원을 물려받기로 하신 거요. 이케다 동물병원인지 아니면 대시마 동물병원인지 결정은 하셨어요? 아, 그거 글쎄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 슬슬 결론을 내리시는 게 좋지 않아요? 원장님도 이제 그리 길지 않으실 텐데. 네, 그렇죠. 이케다 하쿠로인가? 일단 이름 자획은 최악으로 나왔는데 라고 본질과는 동떨어진 것을 멍하니 생각했다. 빈소는 야가미가의 단가 사찰에 차려졌다. 오랜만에 검은 정장을 입고 다른 문상객들 틈에 섞여 분향을 마쳤다. 친족석 앞을 지나갈 때 아키토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입이 아주 조금 웃는 것처럼 보였다. 향을 올린 뒤에 그 옆에 방으로 이동했다. 상주는 아키토였지만 행사를 지휘하는 것은 나미이였다. 부산하게 여기저기 돌아보며 문상객들에게 예를 갖추는 모습에서는 품격마저 느껴졌다. 아키토가 다가와 하쿠로의 잔에 맥주를 따라주었다. 이번에 형이 이래저래 고생이 많았어. 뭐 서로 마찬가지지. 그 뒤로 경찰에서 별다른 연락은 없었어? 응, 없었어. 너는 뭔가 있었어? 겐조 이모부의 진술에 대해서 잠깐 확인해달라고 했어. 아키토에 따르면 겐조는 자신이 경찰의 덫에 걸렸다는 것을 털끝만큼도 알지 못했다. 메일을 주고받은 공범이 아키토를 감금하고 있다고 굳게 믿고 야스하루가 죽기만을 기다렸던 것이다. 야스하루의 사후에 유품 속에서 관서의 망을 찾아내는 길로 그 공범에게 아키토를 풀어주라고 지시할 계획이었다. 오사는 가에데의 등장이었다. 그녀가 왜 아키토의 실종을 감추고 있는지 알 수가 없어서 대응하기가 난감했다. 또한 그녀가 아키토의 맨션에서 살고 있다는 것도 미처 계산하지 못한 일이었다. 왜냐하면 원래 계획으로는 아키토를 풀어주기 전에 그 맨션에 침입할 예정이었기 때문이다. 납치 감금의 목적이 고급 맨션을 터는 것이었다고 위장하기 위해서였다. 그 역할을 맡아줄 사람도 인터넷에서 모집하고 있었다고 한다. 그렇게 된 일이었군. 결국 경찰의 잠입 수사가 제대로 적중했다는 얘기네. 하쿠로는 팔짱을 끼고 고개를 끄덕였다. 자칫하면 형이 죄를 지을 수도 있었던 작전이었지. 아키토가 의미심장한 눈빛을 던지며 빙긋이 웃었다. 뭐야 그게. 죄를 짓다니 무슨 소리야. 하쿠로는 입을 툭 내밀었다. 발끈할 거 없어. 나도 다 알아. 실은 좀 걱정스럽긴 했었어. 미인인데다 아주 육감적인 아가씨잖아. 형이 좋아할 만한 타입이지. 무슨 말이야. 네가 내 취향에 대해서 뭘 안다고. 하쿠로 씨라고 부르는 소리가 들렸다. 유리카였다. 하쿠로 옆으로 다가와 꾸벅 머리를 숙였다. 지난번에는 실례가 많았어요. 아냐. 하지만 제 감이 딱 맞았죠. 아키토가 그런 여자와 결혼하리라고는 도저히 생각할 수가 없었다니까요. 진짜 다행스럽게도. 유리카는 빠른 말투로 주워 섬기더니 홀린 듯한 눈빛으로 아키토를 보았다. 금세라도 그의 팔을 붙잡고 매달릴 듯한 기색이었다. 아키토도 그리 싫지만은 않은지 겸연쩍은 미소만 짓고 있었다. 누군가 어깨를 툭 쳤다. 이봐 하쿠로. 돌아보니 유마가 서 있었다. 안녕하세요. 뭐랄까 드라마틱한 하룻밤이었지. 아마 난 평생 잊지 못할 거야. 동감이에요. 아, 참 그거. 하쿠로는 유마의 얼굴을 마주 보았다.
후천성 서번트 증후군의 연구 보고서는 어떻게 됐어요? 그거. 유마는 찡그린 얼굴을 아키토 쪽으로 향했다. 유마 씨에게는 미안하지만 비즈니스에 활용하는 건 포기하기로 했어. 일단 내가 책임지고 잘 보관해둘게. 아키토는 상의 호주머니에서 스마트폰을 꺼내 몇 번 터치하더니 화면을 하쿠로 쪽으로 내보였다. 그곳에는 리포트에 담긴 문장 한 부분이 찍혀 있었다.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천재가 반드시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은 아니다. 불행한 천재를 만들어내기보다 행복한 범죄가 좀 더 많아지도록 노력하고자 한다. 보고서의 마지막 장에 적혀있던 글이야. 나는 이걸 아버지 유언으로 생각하기로 했어. 아키토는 조용히 말하고 스마트폰을 다시 넣었다. 데시마 가즈키요 씨는 관서의 망을 그려낸 것을 후회했어. 인간이 발을 들이밀어서는 안 될 영역이 있다고 깨달은 거야. 어머니와 사귀면서 그 말을 들은 아버지도 자신의 연구에 의문을 갖기 시작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아버지는 이 보고서를 어머니에게 맡겼겠지. 그렇다면 그걸 함부로 사람들 눈에 띄게 할 수는 없어. 그의 옆에서 유리카가 중얼거렸다. 아키토 너무 멋지다. 게다가 라고 아키토는 말을 이었다. 가치를 따지자면 이 보고서보다 관서의 망이 훨씬 더 높아. 어머니가 아버지에게서 받은 소중한 물건이라는 게 바로 그 그림을 말하는 것이었다고 생각해. 그림을 그린 사람은 데시마 가즈키요 씨였지만 그것을 그려내게 한 것은 아버지였으니까. 그 그림이었구나. 화제가 진화된 뒤에 살펴보니 고이즈미 집의 장지문은 다 타버리고 없었다. 관서의 망은 흔적도 없이 소실된 것이다. 겐조 이모부는 아키토라면 그 그림의 수수께끼를 해명할 수 있다고 하시던데. 그건 글쎄 어땠을까? 소수의 수수께끼. 흥미롭긴 하지만 인간이 정복하기에는 아직 너무 이른 문제인 것 같아. 병원에서 아버지가 책임지지 않아도 괜찮다라는 말을 나한테 전하라고 하셨다고 했지. 응, 분명 그런 말을 하셨어. 그건 그 그림에 대한 얘기였을 거야. 그 그림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아도 괜찮다 라는 뜻이었어. 아닌 게 아니라 책임이 너무 무거워. 너무 지나치게 막중한 책임이야. 네가 그렇게 얘기할 정도면 그걸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은 어디에도 없겠네. 어쨌든 나는 그것 말고도 해야 할 일이 있어. 이를테면 야가미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일. 그렇게 말하고 아키토는 유마를 슬쩍 올려다보았다. 유마가 양손을 허리에 척 짚었다. 아키토와 상의했는데 우리 둘이서 어떻게든 이 무너져가는 일가를 부흥시키려 했다는 말씀이지. 그렇군. 이라고 고개를 끄덕이고 하쿠로는 아키토를 보았다. 앞으로 고생 좀 하겠네. 인간은 혼자서는 살아갈 수 없어. 아키토가 말했다. 서로가 서로에게 기댈 수 있어서 인생이 즐거운 거지. 시건방진 소리를. 말은 그렇게 하면서도 하쿠로는 저절로 입가에 웃음이 번지는 것을 억누를 수 없었다. 아키토와 유마가 솔직히 부러웠다. 돌아오는 길에 또 한 사람, 인사를 나눈 인물이 있었다. 사유였다. 상복 차림의 그녀는 묘한 요요함이 더해져 미망인이라는 단어가 꼭 맞는 존재로 보였다. 어때? 내가 딱 맞췄지? 그녀는 미소를 건네며 말했다. 그 아가씨 역시 보통 내리가 아니었어. 그렇죠. 순순히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역시 대단하십니다. 근데 라고 사요는 하쿠로의 귓가에 속닥거렸다. 아주 잘 어울려. 네? 누가요? 하지만 그녀는 질문에 답하는 대신 후후하고 웃더니 또 만나자 라면서 자리를 떠버렸다. 잡종묘 톰은 연한 갈색 고양이다. 몸무게는 5kg 남짓에 나이는 15살. 상당한 고령이지만 테이블에 뛰어오를 정도의 다리 힘은 아직 남아있다. 요즘 들어 토하는 일이 잦아져서 병원을 찾아왔다.
데려온 사람은 3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옷자락이 팔랑거리는 원피스 차림인데도 허리 근처가 딱 달라붙어 두 겹, 세 겹의 뱃살이 강조되고 있었다. 그 몸매에 왜 그런 옷을 입었는지 한번 묻고 싶은 부분이었다. 하쿠로는 톰을 품에 안고 입을 벌려보았다. 예상한 대로였다. 빈혈기미가 있네요. 어머, 그래요? 안색이 좋지 않아요. 인간으로 말하자면 창백하다고 할 수 있죠. 그걸 어떻게 아세요? 이렇게 털복숭이인데. 털에 덮인 곳을 봤자 모르죠. 그래서 잇몸을 살펴봅니다. 여기 보세요. 약간 하얗죠? 하쿠로는 톰의 잇몸을 내보이며 말했다. 원래는 좀 더 분홍색이죠. 우와, 물은 잘 마십니까? 아주 많이요. 오줌은? 그것도 아주 많이. 식욕은요? 아, 그건 요즘 들어 영 시원찮은 것 같아요. 하쿠로는 고개를 끄덕이고 톰을 그녀의 품에 돌려주었다. 혈액 검사를 해보는 게 좋겠어요. 신부전증이 의심됩니다. 여자의 얼굴이 불안으로 긴장하는 것을 보고 하쿠로는 말을 이었다. 아직은 가벼운 증세예요. 영양제와 식이요법으로 충분히 개선될 겁니다. 여자의 어깨에 바짝 들어갔던 힘이 스르르 누그러지는 게 느껴졌다. 보호자가 지나치게 신경질적이 되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도 동네 수의사의 역할이다. 체열을 마치고 톰과 보호자가 진료실에 나가는 것을 배웅한 뒤에 하쿠로는 구석에 앉아있던 이케다에게로 시선을 향했다. 뭔가 다른 의견은 없으세요? 이케다는 손을 가로저었다. 없어. 자네는 당당히 제 몫을 하는 수의사네. 전적으로 도맡아도 돼. 감사합니다. 그나저나 정말 괜찮은가? 대시마 동물병원으로 바꾸지 않아도 되겠어? 괜찮다니까요. 게다가 이케다 동물병원의 대시마 원장 대리가 어느 날 갑자기 대시마 동물병원의 이케다 원장이 되면 얘기가 너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 통칭은 대시마라고 쓰면 된다고 생각했던 건데. 괜찮습니다. 더 이상 대시마 성씨의 미련은 없어요. 이케다는 고개를 위아래로 끄덕이고 자리에서 일어섰다. 자네가 그렇다면 이 얘기는 더 이상 꺼내지 않기로 하지. 자, 그럼 부탁하네. 그렇게 말하고 서류 파일을 내밀었다. 양자 결연에 관한 서류였다. 하쿠로는 두 손으로 받아들었다. 원장님, 이라면서 접수처에서 가게야마 모토미가 나왔다. 드릴 말씀이 있는데 잠깐 시간 좀 내주실래요? 괜찮긴 한데 병원에 관한 일이라면 이제 대시마에게. 아니요, 아직 이 병원의 원장님은 이케다 선생님이시잖아요. 부탁드릴게요. 여전히 완고하구먼, 자네는. 이케다는 쓴 웃음을 지으며 안쪽을 향해 걸음을 옮겼다. 가게야마 모토미도 이케다의 뒤를 따라가다가 도중에 발을 멈추고 돌아보았다. 보호자가 한 분 더 계세요. 죄송하지만 선생님이 접수 좀 해주세요. 응? 내가? 부탁할게요. 라면서 그녀는 안으로 사라졌다. 대체 뭐야? 라고 내심 투덜거리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진료실 문을 열고 네, 다음 분 들어오세요. 라고 말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뜻밖의 인물이 대기실에 앉아 있었기 때문이다. 차오. 웨이브 머리의 가이데가 웃는 얼굴로 손을 흔들었다. 선명한 노란색 블라우스에 검은 가죽 스커트를 매치한 차림이었다. 블라우스 버튼을 2개쯤 풀어서 가슴골이 내보였다. 그리고 스커트 길이는 지금까지 본 중에 가장 짧았다. 아하, 속옷 보이겠네. 안 보여요. 정확히 계산했거든요. 대체 뭘 계산했다는 것인지 묻고 싶어졌다. 웬일이에요? 이거라면서 가이데가 옆을 가리켰다. 하얀 케이지가 놓여 있었다. 나만의 반려동물을 기르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조언을 좀 얻을까 하고요.
하쿠로는 팔짱을 끼고 케이지와 그녀의 얼굴을 번갈아 보며 말했다. 뭘 기르는데요? 가에드는 입맛을 다시는 듯한 얼굴로 케이지 문을 열었다. 이 아이예요. 하쿠로는 번쩍 눈을 부릅떴다. 여튼 분홍색 미니피그였다. 저런... 아니, 지난번에 내 얘기 못 들었어요? 들었죠. 근데 이 아이는 30kg 이상은 안 큰다고 펫숍에서. 그런 말을 덥석 믿어요? 당장 돌려주고 와요. 안 돼요. 이미 정이 들어버렸는데. 이 아이가 제 손을 떠나다니 그건 절대로 안 돼요. 하쿠루짱, 잘 좀 봐주세요. 하쿠루짱? 펫숍 직원이 단골 수의사를 정해두는 게 좋다고 하더라고요. 미니피그가 의외로 병에 잘 걸린다나? 그래서 앞으로 자주 뵙게 될 것 같아요. 잘 부탁드려요, 하쿠루짱. 가에데는 긴 속눈썹으로 윙크를 날리더니 육감적인 다리를 척 꼬았다. 아닌 게 아니라 속옷은 보이지 않았다.